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꺼멓게 어둠의 자식으로 나온 이유는 오늘 비가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벌써 무섭죠? 지금 제가 방 안에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있어가지고 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여기 MS카 오디오라는 곳의 블로그에서 찾아 읽어봅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포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공포 실화 모음 557. 첫 번째. 난 어릴 때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어.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여사촌 동생까지 있었어. 여사촌 동생은 나와 동갑이었지만 내가 빠른이라 오빠였는데 그 애의 아버지는, 그러니 나의 삼촌은 건달의 승무는 술집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어.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자세하게는 설명해주진 않았었어. 근데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우리 집에서 5살에서 7살까지는 같이 살았었어.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쯤 걔는 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간간히 만나다가 내가 4학년 되던 해부터는 아예 삼촌 가족과는 만날 수 없었어.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되던 11년 설날에 오랜만에 삼촌과 나처럼 어른이 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어색하기도 한데 반갑기도 한 마음에 서로 번호도 주고받고 그날인가 밤에 그 친구가 문자가 왔어. 오빠,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아니지, 이거 여자잖아요? 오빠,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그래, 자주 만나자 우리.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귀신 보이면 쫓아와서 항상 고마웠어. 그 문자에 잊었던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생각났어. 얘의 외할머니가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긴 한데 두 가지 이야기야. 하나는 우리 집 베란다에 까만 관이 있었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정말이야. 어릴 땐 그게 관인 줄 몰랐는데 검정색 나무로 된 상자였어. 그의 말로는 어린 시절 그때 집에서 나랑 둘이 숨바꼭질하다가 숨으로 거길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거기 누워있었다고 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귀신이 있다고 날 불렀는데 당연히 내 눈엔 보이지 않으니 내가 오빠인 척 저리 가라고 휘휘 해줬다는 거야. 두 번째는 할머니, 나, 걔 이렇게 셋이 거실에서 자다가 새벽에 자기가 뒤척이다가 잠에서 깼대. 베란다 쪽에서 자던 걔가 무심코 밖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베란다를 보면 창문이 위에는 방충망으로 되어 있고 실외기를 다는 밑쪽은 쇠창살 달아두는 2단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 밑에 쇠창살 사이 간격에 남자가 얼굴을 낀 채로 멍하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란 거야. 우리 집은 11층인데. 그리고 그때도 걔가 날 깨워줘서 내가 허이허이 하고 잤다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그러다가 지금은 또 걔네 가족이랑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써본다. 두 번째, 내 꿈 이야기야. 차 안에 3명,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 차 타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중이었고 그 앞에 원피스 입은 여자가 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그 여자만 흑백인 거야. 그리고 키가 너무 컸어. 승용차 지붕 위치에 허리가 올 정도로. 뒷자리에 앉은 애가 저 여자 나만 보여? 라고 하니 운전하는 애가 흑백 형체는 귀신이니 못 본 척 하자는 거야. 그리고 흑백인 여자가 보드 속도를 줄이더니 갑자기 차 주위로 오더라. 다들 놀라서 시선을 돌리며 노래 부르고 안 보이는 척 하다가 그 꿈에서 깼어. 그 뒤로 며칠이 지난 오늘 두 번째로 같은 꿈을 꾼 거야. 그날도 똑같은 환경이었고 내가 저 사람은 왜 흑백이지? 라고 하니까 뒷좌석 애가 오열하듯 아 미친놈아 모른 척 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난 왜 그러지 이러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속도를 늦추며 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달리는 거야. 꿈 속에서는 무서웠겠죠 아마. 이게 상상하니까 웃기긴 한데 근데 조수석 창문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차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 놀라서 안 보이는 척 하려고 시선을 피하는데 주마등 스치듯 자꾸 시야 가득 채운 귀신 얼굴이 내 눈앞을 지나다니는 거지. 고개를 돌려보니 운전하는 애는 눈물 범벅인 채 못 가겠다 그러고 뒷좌석 애는 눈 뒤집혀 경련 일으키고 흑백 여자는 차 속도에 맞춰 달리며 눈 마주치려고 애쓰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이건 좀 무섭네요. 그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꿈에서 깼는데 눈 뜨자마자 뭔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 글을 읽기 전에 쓴다면서 앉아서 핸드폰을 적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느낌 알아? 고개를 못 들겠는 거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얼른 거실로 나가서 부모님이랑 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모든 모습이 선명한데 유일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건 차에 같이 탔던 친구들이야. 갑자기 다시 엄청 추워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이거는 블로그 주인장님의 이제 안부 인사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꿈 이야기인데 꿈도 무서운 꿈을 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또 무섭게 적으니까 되게 무섭네요 이게. 유일하게 생각한 건 차에 같이 탔던 친구들이야. 저 친구가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사실이죠. 공포 실화 모음 558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잔만 마시고요. 공포 실험 모음 558. 첫 번째, 저희 집은 저와 동갑인 오래된 아파트로 아파트 뒤에 산이 있어서 복도 쪽 창문에선 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창가 쪽에 자리한 제 방은 여름에도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항상 서늘했어요. 이런 집 구조 탓인지 몰라도 아니면 제가 기가 약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항상 제가 겪습니다.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고 아직까지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동생이 학원차에 내릴 시간이 되어 엄마가 동생을 마중 나갔습니다. 시간은 저녁 7, 8시쯤. 겨울이라 이미 하늘은 어둑해졌고 저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흰 천이 걸려있는데 이불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말이죠. 거실과 베란다가 미닫이 문으로 연결된 구조라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불은커녕 빨랫거리도 걸려있지 않았고 흰 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밑을 내려다보니 동생과 엄마가 모여서 전화에 대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네 옆에 흰 천 같은 게 서 있는 것처럼 불쑥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가위도 자주 눌리는 저는 섬찟해져서 괜히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화를 내곤 전화를 끊어버리고 걸쇠까지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 엄마와 동생이 뛰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화를 내는 순간 그 흰 천 같은 게 저를 돌아보더랍니다. 형태도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것의 머리 부분이 분명 저를 향해 돌아가는 게 보여서 불안해서 뛰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한동안 베란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토요일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 전선 코드가 다 뽑혀 있더라고요. 애써 청소하다가 끌려 들어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지만 너무 신경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 방에 있는 인형이 모두 뒤돌아 있던 날도 있었고요.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고 난 뒤 그나마 그런 일이 덜하지만 제 방 문밖 책장 위에 작은 인형은 아직도 돌아서 있곤 합니다. 매일 똑바로 앞을 보게 세워놔도 말이죠. 인형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제 친구의 아는 형이 오래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무렵 이야기입니다. 그 편의점이 있는 동네가 오후 6시만 지나면 사람들 통행이 급격히 줄어들며 사람을 거의 볼 수 없고 사소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도 치안은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 형이 근무하게 된 편의점은 예전엔 다른 회사 편의점이었는데 사정상 편의점 이름을 바꾸었고 근무하던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가 넘어 들어온 강도에게 위협과 포박을 당하고, 진짜 한국에서 저 정도 일이 있어요? 편의점 현금통에 있는 돈과 복권을 도난당했고 이 강도가 성폭행까지 시도하다가 여자가 몸부림치자 여자 배를 칼로 여러 번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 여자가 의식이 있자 자신의 인상착의를 말할 수 없도록 목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남자는 편의점을 나와 도망치려던 중 지나가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이 편의점은 한동안 문을 닫고 건물 주인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 인테리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지를 형이 가게 된 거죠. 근무를 하던 도중 새벽 1시 넘을 즈음 편의점마다 다르겠지만 손님이 껌을 밟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시간이 나면 껌 떼는 칼로 껌을 떼곤 했습니다. 그날도 바닥에 있을 껌을 찾아서 둘러보는데 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비춰지랍니다. 근데 그게 사람 머리였다는 거죠. 머리도 풀어 헤쳐진 듯하고 풍선이나 인형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형의 주변에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직접 그 물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바닥에 비춰진 것을 슬쩍슬쩍 보면서 태연하게 껌을 때려 다닌 척 했답니다. 근데 그 물체가 그 형을 따라오다가 산풍진열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눈을 떠보니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잠시 졸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고 카운터에 묻은 침을 닦고 마침 물건을 고르는 손님이 있길래 계산할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그 손님 머리가 없더랍니다. 저벅저벅 걸어와서 뭔가를 달라는 몸짓을 하는데 그만 형은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편의점 바닥에 누워있는데 손에는 껌을 떼던 칼이 들려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이해력이 공포인데요. 꿈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편의점은 사건이 있는 편의점이긴 했는데 거기 편의점에 유령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일단 그거는 꿈이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껌을 떼다가 잠들었나 봐요. 아마 공포 이야기, 공포 실화 모음 559. 첫 번째, 교회 같은 곳에서 절대 불 끄고 있으면 안 돼.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한밤중 교회에 있다가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귀시에 씌인 경우를 많이 봤거든. 교회에 귀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들이나 귀신 경험담들을 보면 성당은 안 그런데 교회에서 겪은 사례들이 많은 것만 봐도 그래. 내가 교회에서 공익하면서 밤에 혼자 남아있다가 내가 문 닫고 나간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불 다 끄고 문 잠그려는 그 짧은 타이밍에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 짧은 시간은 괜찮지만 여기서 더 머물거나 자면 큰일 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근거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교회는 생각보다 보통 터가 좀 안 좋은 편이야. 물론 터도 좋고 건물도 번지르르한 교회가 많겠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교회는 땅값과 건물값 때문인지 터도 안 좋고 건물도 낡은 경우에 음기가 가득한 거잖아. 낮에는 상관없어. 단지 밤이 되고 사람이 없어지면 온갖 영적 존재들이 모이는 것 같아. 밤에 십자가가 빛나고 그 외의 어둡고 습하고 음기로 가득 차니 영적 존재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 가보면 밤늦게는 불을 전부 다 끄지 않고 작은 불이라도 켜져 있고 어떤 곳엔 불이 모두 소등되면 기도를 당장 멈추고 곧장 교회로 나가 밝은 곳을 향해 가라는 문구가 적힌 곳도 있다고 했어. 이게 끝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조심하라고 하네요. 이분은 교회에서 공익을 하신 분 같은데 교회에 귀신이 많이 모인다는 게 어불성설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신성한 영혼 보고 이렇게 귀신이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겠죠. 물론 진짜 귀신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때는 2003년 무더운 여름방학. 공부는 하기 싫지만 학원 가라고 등 떠미는 엄마 때문에 잔소리를 피해 독서실을 끊었다. 한 중학교 근처에 있던 독서실로 만화책을 가방 한가득 빌려 향했다. 그런데 정말 피서가 따로 없었다. 빵빵한 에어컨에 푹신한 의자, 그곳은 파라다이스였다. 매일같이 만화책 보다가 핸드폰 게임하다가 시간 맞춰서 집에 가길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고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배가 불러서 그런지 잠이 오기 시작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해서 긴 겉옷을 하나 입고 엎드려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뒤에서 독서실 아저씨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났다. 학생, 이제 독서실 문 닫을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 아저씨의 말에 눈을 뜬 나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나의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통해 뒤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봤다는 거겠죠? 다리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정신이 차려지더니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태어나서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다. 아마도 그날 내 뒤에서 날 부르는 사람은 아저씨가 아닌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흰 비단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모른 척 엎드려 있었지만 그 고무신의 주인은 한동안 내 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짧은데 임팩트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귀신이거나 아니면은 아저씨가 기술과정 선생님처럼 생활 한복 같은 거 입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제가 실제로 겪는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고무신이라니, 고무신을 신고 있다니. 이 시대 귀신이 아니면 더 무섭겠죠. 이 시대 한복이랑 비단 바지랑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는 게 차라리 귀신인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거는. 세 번째, 어린 시절 친구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다. 500년 전 충남 청량에는 아주 못된 여자가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코패스 같은 것으로 남편이 자식들을 더 좋아한다고 해 질투가 난 나머지 자식 둘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그것을 본 남편이 화를 내며 버럭 소리 지르자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커다란 돌로 남편도 죽였다. 시체를 치우다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여자는 시신을 언덕 아래로 아무렇게 밀어버리곤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 관아에서도 알게 되자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포졸들을 풀어 샅샅이 산속을 뒤지게 했다. 그러나 찾은 것이라곤 여자가 죽인 아이 둘과 남편의 시체뿐.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여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내려온 곳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었다. 여자가 나타났다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는 여자에게 밥은커녕 길에 있던 돌을 잡아 던지기 시작했다. 무수히 날아오는 돌을 맞은 여자는 자신에게 왜 그러는 것이냐며 벼락 화를 냈다. 자신의 죄도 모르냐며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껏 돌을 던졌고 결국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결코 쉽게 숨을 거두지 않았고 반드시 귀신이 되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일 거라며 협박을 하고 죽었다. 관아에서도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여 시체를 버리던 터에 그냥 버렸다. 당연히 제사 따윈 없었다. 그렇게 살인사건은 비극이었지만 종결이 났다. 그런데 며칠 후 어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다. 범인은 현모양처로 소문난 부인이었다. 자고 있던 아이와
남편을 낫으로 살해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사또는 왜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지 아랫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했고 이방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신의 짓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사또는 당장 유명한 무당이나 퇴마사를 찾으라고 말했다. 많은 무당들이 거절을 했고 거역하면 죽이겠다고 하니 도망을 쳤다. 그러던 중 동래라는 곳에서 수양하던 젊은 스님을 어렵게 모셨다. 사또는 의심을 했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다음날 스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말아서 사또에게 주었다. 귀신을 잡아서 그림 속에 가두었다고 했다. 사또가 그림을 펼치려고 하자 절대 그림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이후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사또는 그 그림을 각시와 귀신이 있다고 하여 각시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그림은 친구네 집 창고에 고스란히 모서져 있다고 들었다. 언젠가는 한번 그 그림을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나버렸다. 이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이런 옛날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고 그 각시도라는 그림이 실제로인지 몰라도 지금 친구네 집 창고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열면은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또 깽판을 치는 거잖아요. 이런 무서운 얘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사또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뭐 열어본다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니고 오히려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그 그림은 안 열어진 채로 친구 집에 있다. 이렇게 끝나요. 너무 재밌네요. 저 귀신이 진짜 자기가 살인사건을 일으켜놓고 내려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도 민폐를 끼치는 게 진짜 보통 사이코는 아니네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공포실화 모음 560. 첫 번째,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는데 가끔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가 잠에 든단 말이야. 그때 해준 아빠 이야기가 소름 돋아서 올려본다. 아빠 젊었을 적에 아홉수가 들었을 때 이야기야. 꿈을 꿨는데 허허벌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묫자리를 파고 있었대. 파다 보니 윗줄은 구덩이가 총 3개, 아랫줄은 구덩이가 총 2개. 그러니 총 5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한참 그 파진 자리들을 쳐다보고만 있다가 잠에서 깼는데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하더래. 그때 한창 우리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거든. 아빠는 혹시 내가 꿈에서 아빠 무덤 자리를 파버린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신 거지. 너무 크게 걱정한 게 문제였는지 우연인지 몰라도 아빠의 친척 2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고 사인은 교통사고. 그 주 주말에 장례식을 다녀온 후에 또다시 꿈을 꾸는데 아빠가 팠던 묫자리 중 2개가 흙으로 덮여 있었대. 하지만 돌아가셨던 분이 왕래가 별로 없었던 먼 친척 부부인지라 묫자리가 2개나 메꿔졌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대. 꿈이었지만 그 안도감이 너무 생생해서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고 말이야. 꿈에서 깨서 처음 든 생각은 앞으로 남은 세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라는 걱정이었던 거야. 혹시나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면 내 가족, 친구들이 갑자기 떠난다는 생각이 너무 슬프니까 말이야. 하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 그래서 아빠는 주변 사람들한테 몸 조심하라고 안부 연락을 하고 그냥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 다행히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대. 그렇게 아빠가 그 꿈을 잊었을 무렵 갑자기 아빠 직장 상사분이 돌아가셨고 또 장례식을 다녀오니 그 꿈에 묫자리가 하나 메꿔지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묫자리가 2개 남았죠 이제. 그래서 집 근처에 철학관에 가서 꿈을 해몽을 부탁했더니 무덤 파는 꿈은 흉몽이 아니라고 오히려 좋은 꿈이라고, 주변 분들이 돌아가신 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아빠를 달래주셨대. 나름 꿈 해몽을 잘하신다고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라서 아빠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잊고 살아가야지 하고 체념했어. 그 후엔 어떻게 됐냐고? 몇 달 뒤 회사가 휴무일이라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때 남은 2 묫자리까지 전부 덮여버린 거야. 아빠는 역시 요즘 고민이 많아서 그런 꿈을 꿨던 거라며 주변에 죽은 사람도 없는데 묫자리가 덮였으니 이제 큰일은 해결되었다며 기뻐했어. 그리고 그동안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이야기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엄마한테도 꿈 이야기를 해줬대. 여기까지가 내가 들은 이야기라면 나름 나쁘지 않은 엔딩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었어. 그 당시에 엄마가 아빠 충격 받으실까봐 전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우리 친가족이 되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시 딸 3을 낳고 할머니한테 온갖 구박당하면서 시집살이를 했었어. 그걸 본 작은 엄마가 본인도 딸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할머니가 무섭다고 우리 엄마한테만 몰래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지웠었나봐. 아마 나머지 묫자리를 그 2 아이가 채우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좋은 꿈은 아닐 수도 있었겠네요. 실제로 구덩이 파는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좋은 꿈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다.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 가족? 가족. 여기 가족이라고 적혀있어요 블로그에.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 9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아이처럼 키는 작은데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인 사람이 플랫폼에 주저앉아 있었다. 왠지 신경이 쓰여 슬쩍슬쩍 바라보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손을 앞으로 쫙 펴더니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끈을 당기는 것 같은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나는 보이지 않은 끈이 있을 법한 곳을 바라보았다. 선로 너머 반대쪽 플랫폼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할아버지가 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몸이 흔들흔들 조금씩 앞으로 끌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서 있던 플랫폼에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세차게 끈을 당겼다. 여자는 마치 이끌리듯 그대로 플랫폼을 향해 돌진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반대쪽 플랫폼에서 수많은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상태를 보러 반대쪽에 다녀와서 해준 말은 이랬다. 한 여자가 전철에 부딪혀서 다쳤나봐. 비각계가 나기도 하지만 의식도 있고 아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나는 전철을 탈 때마다 혹시 플랫폼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있지는 않은지 찾곤 한다. 하지만 만약 반대편 플랫폼에 할아버지가 끈을 잡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끔 두려워진다. 이것도 좀 재밌네요. 약간 미스테리하잖아요. 저 할아버지의 정체가 귀신일지 저승사자일지 아니면 그냥 자기만 헛것을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대편 플랫폼에 할아버지가 끈을 잡고 날 당기면은 저도 같이 당겨야겠죠. 줄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누가 더 힘이 센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정도는 제가 또 운동을 했으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저를 죽이려고 이 줄을 잡아 당기는데 그거는 또 제가 온 힘 다 해가지고 이겨내야죠. 제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저것도 재밌는 이야기였네요. 공포 실화 모음 561. 첫 번째, 어떤 한 남자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을 다 끝내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잔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왔고 낯익은 벨소리에 자신의 휴대폰임을 알아챘지만 핸드폰을 호텔방 안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상하다.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의아했지만 일단 벨소리가 듣기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핸드폰 벨소리가 가까워졌고 전화를 얼른 받았더니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딸 교통사고로 위독해. 빨리 올라와줘. 남자는 너무 놀라 서울로 부랴부랴 향했고 올라가면서도 호텔에서 울리던 벨소리가 왜 편의점까지 들린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딸이 실려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수술이 잘 끝나 있었고 간호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다행히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너무 잘 되었다고. 그럼 아이 엄마는 어딨냐고 물었더니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제 모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런 레퍼런스나 이런 레퍼토리나 레퍼런스 자체가, 그리고 이 무서운 이야기의 길이 자체도 옛날에 그 문구점에서 팔던 500원짜리 무서운 책 요만한 거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무서운 이야기보다는 좀 감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물론 돌아가신 건 딱 하긴 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모성애. 두 번째, 재수학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한의대생 재학 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부산이었고 학교는 다른 지방이라 자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정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둥둥 떠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렸던 터라 몸은 계속 움직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계속 노려보고 우여곡절 끝에 가위에 풀려 할머니가 사라진 후 꼭두새벽에 남자친구한테 집에 와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소 겁이 많았던 언니였으니 오죽했습니다만 다음 날은 해부학 실습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의대는 의대와 달리 해부학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지 실습조가 시체 하나를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해부하고 그 주위에 학생들이 빙 둘러서서 설명을 듣는 방식의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언니가 해부학 실습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해부하려고 준비한 시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어머니가 자취방에 올라와 언니를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쓰러진 이유인즉
해부대에 올려진 시체가 전날 밤 가위에 눌렸을 때 언니를 노려봤던 그 할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가위 눌리고 그 할머니가 노려보는 가위에 눌리고 일어나서 해부학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얘기에 짬이 있다 보니까 좀 듣다 보면 이게 좀 읽거나 듣다 보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게 대충 나와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의 권위자니까. 세 번째,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서 진짜 뻗어 잤는데 나는 하숙생이었고 나 말고 몇 명이서 다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 아무튼 꿀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냥 모른 척했어. 어차피 급한 거였으면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하겠구나 하고 말이야. 상태가 엉망이고 너무 꿀잠 자는 중이라 나갈 상태가 아니었거든. 근데 그냥 문을 벌컥 여는 거야.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움직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실눈을 뜨고 누군데 남의 방을 들어오나 싶었는데 남자친구인 거야. 난 한 번도 하숙식에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도 없고 얘도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올 애가 아니었거든. 너무 충격 먹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남친이 너무 큰 거야. 저도 크죠. 크지만 작은 사장.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정말 비정상적으로 큰 거야. 머리가 천장에 닿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리고 진짜 이상했어. 근데 걔가 문 앞에 서서 내 이름 부르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했는데 목소리도 뭔가 이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 내 남자친구가 그냥 날 놔두고 가게 바라는데 그냥 가더라. 문도 닫아주고 말이야. 그래서 악몽인가 보다 싶어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시 문이 열리는 거야. 이번엔 노크도 없이. 그래서 다시 부동자세로 자는 척 하는데 그 존재가 침대 곁으로 걸어오더니 또 날 부르는 거야. 보통 눈을 감아도 실루엣이 보이잖아. 걔가 얼굴을 내 눈 바로 앞까지 갖다 대는 거야. 그리고는 안 자네 하더니 나가더라. 일어나서 전화로 남자친구한테 여기 왔었냐고 묻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 진짜 도대체 그 존재는 뭐였을까? 안 자네 레퍼런스도 꽤 많이 나온 레퍼런스긴 합니다. 뭐 귀신 둘이서 가위에 눌려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얘 데려가자 하는데 막 아니야 못 데려가. 왜? 데려가자니까. 얘 지금 안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이 많죠. 근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 그것도 좀 불분명한 존재의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 좀 늦게까지 잤거든요. 늦게까지 잤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예요. 띵동 하는데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어요. 제 방에서. 그 두 번이나 띵동 하더니 뭐 안 바쁘면 나중에 다시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번호를 치고 저희 비밀번호를. 뭐야? 이러고 바로 문을 닫았죠. 보니까 세스코였습니다. 그 세스코 직원분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저 아들은 지금 자나 보네요. 이거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와서 이거 하고 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한 동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띵동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안 열어준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공포실화 모음 563.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옛날 한때 잘 나가던 동네의 아파트에 살았을 때 이야기야.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보면 항상 나오는 말 있잖아. 우리 아파트가 소위 말하는 그런 케이스였어.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지어진 아파트거든. 내가 겪은 일을 말해줄게. 여자는 앉아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잖아. 진짜예요? 여자는 앉아서 머리 감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감고 이거는 알죠. 그러니까 샤워할 때 이렇게 머리만 감을 때 근데 여자는 앉아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네. 어쨌든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게 내 어깨와 목 주변에 계속 엉켜있는 거야. 그 당시 난 학교 두발 규정 때문에 스포츠 머리였는데 아주 긴 생머리의 머리카락이었어. 25cm가량 되어버리는 그런 머리카락이 자꾸 엉켜있길래 소름이 확 돋는 거야. 그리고 그런 느낌 알아? 분명 머리카락인데 강아지를 만진다든지 할 때 그 생명체의 느낌 말이야. 어깨에서 그걸 떼어내는데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리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때부터 난 문을 열어놓고 부모님이 있을 때 머리를 감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있을 땐 머리카락이 엉켜있지 않았어. 어느 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던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머리를 감아야 하는 시간이 온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 꼭 참고 샴푸질 하는데 눈에 샴푸가 들어간 거야.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한쪽 손으로 귀신 못 오게 팔을 막 휘둘렀거든. 근데 그때 말이야
팔을 휘감는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지면서 닭살이 확 돋는 거야. 저 닭살 돋았습니다 지금. 바닷물에 푹 젖은 미역이 팔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 순간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쳐나왔거든. 그러니 그 감각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 결국 대충 헹궈내고 나와서 친구 집에서 부모님 기다렸다가 들어간 적이 있었지. 참. 그리고 하나 더 경고하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잖아? 뒤돌아보는 것까지 괜찮은데 절대로 위는 쳐다보지 마. 또 사람 무섭게 만드네요 괜히. 두 번째, 11년 전 겪은 일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자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려나 보다 싶어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곤 희죽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계속 웃냐고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지손가락엔 샛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더라고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노란색만 어찌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이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웃더라고요.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어깨에 목만 있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깨워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봤던 내용 그대로 말하는데 친구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혹시 너 노란색 매니큐어? 친구는 다짜고짜 빨리 대답해보라며 윽박 지르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대학교로 오며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자살이라도 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땅바닥으로 내리깔며 말하더라고요. 살자만 했으면 다행이지.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 물었지만 너무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일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복학생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전 그때 술 먹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같이 죽었어야 해. 내 친구들 꿈에 나올 때마다 진짜 미치겠다. 이윽고 친구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 한라산에서 친구와 그녀가 다정스럽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 그녀는 친구의 어깨에는 노란 매니큐어를 한 손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봤던 그 여자가 그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오빠 저 사람이 그 친구야?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일지 무섭네요. 실화라고 하면은 이게 친구를 3명이나 죽였다는 게 여자가 혼자 목숨을 끊고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죽였다는 건지 아니면 친구 3명을 해치고 자기가 목숨을 끊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대학생 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할 때마다 그 친구가 딱 4명이 있었어요. 남자애들 4명 저 포함해서 제 자취방에 거의 4명이 다 같이 막 살았거든요. 거의 그 중에 한 명이 유별나게 가위를 애가 잘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저희 막 디자인과 하니까 밤새도록 과제를 하고 막 그러는데 과제를 하다가 얘가 먼저 자고 있으면 얘가 혼자서 막 낑낑 막 이래요. 지 혼자. 그럼 우리가 딱 보면서 야 얘 지금 가위 눌리고 있는 걸까? 깨워줘야 되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는 근데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근데 가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잠꼬대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깨우지 말고 놔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그 둘이서 보고 있거든요. 그걸 낑낑 대는 걸. 그러더니 지 혼자 막 깨가지고 야 왜 안 깨워주는데 이렇게 지 혼자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위 눌린 거 맞았나?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 친구는 가위 눌렸을 때 저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니까 깨워달라고 낑낑 소리를 내는데 저희는 그냥 재밌으니까 좀 더 두고 보니까 애가 열이 뻗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자취방이었는데 저는 그런 데 있어서 가위를 하나도 안 눌렸고 제 친구만 항상 눌렸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렇게 친구들이랑 4명이서 자취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저는 그 다음에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막 유튜브로 무서운 얘기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슈말코님을 알게 됐습니다. 슈말코님이 혹시 그분 맞으세요? 침수자였었던 분 맞으신가? 노노그램하고 이제 퇴사하셨던 그분이랑 닮으셔가지고 그분인가 일단 하고 봤는데 그분이 맞으신지 모르겠고 그냥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묘하게 그분이 정식으로 라디오처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 치즈집 같은 데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시는데 그분 무서운 얘기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스트리머 시청자도 많으니까 시청자한테 직접 이렇게 사연도 받고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제가 어지간한 무서운 이야기 들을 때 잠이 들어버리거든요. 왜냐면 별로 안 무섭고 이야기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슈말코님 무서운 이야기는 진짜 옆에서 친구가 해주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텔링도 너무 재밌게 되고 처음 들었던 무서운 얘기에다가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슈말코님 얘기를 들으면은.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일단은 한 10개 정도 했나요? 무서운 이야기를 12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쉽지만은 않네요. 역시 많이 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읽어도 이렇게 저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들면 얼마나 많이 절겠습니까?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무서운 얘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무섭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자꾸 여기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건 좀 무서웠습니다. 쇼츠는 하나 만들어야지. 어쨌든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죠?